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은에서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전반적으로 하향했고 미국에서도 충격적인 지표가 나왔죠. 이게 지금 경기 침체 징조인데 대부분의 전문가들, 심지어 이번에 한은 총재마저도 아니다 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기 침체 됐다 라고 하면 침체가 심화되니까.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정보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빠르죠. 아마 실리콘밸리 은행이 과거였으면 안 무너졌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순식간에 뱅크로 났죠. 새마을금고도 정부 개입까지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까지 자금이 많이 빠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보 공유가 굉장히 빠르고 심리 변동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침체됐다, 위험하다 이런 표현을 윗대가리에서는 웬만하면 안 한다. 심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라든가 최근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이야기할 때 공급 부족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러니까 요즘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공급 부족 이야기 안 하잖아요. 공급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상치보다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경기 침체가 심화돼서 거기서 뭔가 트리거가 터지면 경제 위기가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이 맞아요. 철거 업체 사장님이 굉장히 재밌고 충격적인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보면은 경제 위기가 맞다.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번에 한은에서 발표된 내용,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발표된 내용,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한번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 한은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2.4%로 하향시켰고, 물가 상승률 역시 2.5%로 하향시켰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가 뭐냐면요. 보통은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 상승률은 반비례합니다. 왜냐면 물가가 막 높아져요. 그럼 경제 성장이 그만큼 잘 되겠냐? 수출하기 쉽겠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명목 GDP라는 게 있죠. 이게 총 생산의 증가량인데 여기서 물가 상승분을 뺀 부분이 실질 GDP죠. 그러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면은 실질 GDP는 오르는 게 맞아요. 여기서 경제 성장률 전망을 말하는 것은 실질 GDP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동시에 하락하는 것. 이게 심상치 않은 징조이고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에 DSR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요. D의 공포를 지나서 디플레이션의 공포죠. S의 공포,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지나서 이번에 미국 R의 공포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리세션.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DSR이 심각하다. 그런 거고, 올해 1분기 깜짝 성장 이야기 나왔는데 요거 실질적으로 요 깜짝 성장에 기여를 한 것 중에는 그런 것도 있죠. GDP 기준을 2015년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자금이 많이 풀린 2020년 기준으로 바꿨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GDP 성장률이 올라갔다. 소득 성장률도 올라갔다. 지표상으로. 변한 건 없지만. 그런 상황이라서 이런 영향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2분기에 마이너스가 됐죠. 내수 지표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9개 분기째 하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떨어진다. 그 디플레이션 징조죠. 이게 뜻하는 바가 뭐다? 명목 GDP가 떨어진다는 뜻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 GDP는 명목 GDP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부분이 실질 GDP라는 거죠. 즉 실질 GDP 더하기 물가 상승률이 명목 GDP인데,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 두 개 더하면 딱 명목 GDP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질 GDP도 떨어지고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면 명목 GDP는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정부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계부채 총량은 명목 GDP 예상치인 4.7% 밑으로 하겠다. 근데 명목 GDP가 떨어지면 총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지금 물가가 낮아진 게 맞나요?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 들어서 3%대 안 나오죠. 계속 2%대 나오는 이유가요. 2023년 12월에 물가 가정치를 2022년 기준으로 변경을 했어요. 2020년에서. 그러니까 GDP 기준은
올리고 물가 기준은 낮췄어요. 그러니까 물가는 더 낮게 나오고 GDP는 더 높게 나온다. 여기에 이렇게 내수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한은에서는 금리 인하를 쉽사리 하지 못하고 있죠. 이번에도 보면은 집값과 가계부채의 강한 우려, 안정돼야 금리 낮출 듯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발언 자체도 뭐라 그랬어요? 내수 부진은 나중에라도 해결할 수 있지만 집값과 가계부채는 당장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고 그 다음에 집에 불 붙은 걸 꺼야지. 화재가 났는데 집에도 불 붙었고 내 발등에도 불이 떨어졌어요. 내 발부터 꺼야지 집부터 끌 거예요? 근데 일단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된다. 결국에는 말씀드렸지만 한은의 목표는 첫 번째는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는 금융 안정이라고 그랬죠. 내수 부진 활성화시키는 것은 한은의 역할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창용 총재가 그런 부분까지 볼 수도 있죠. 우리나라 내수 부진의 원흉이 뭐다? 집값이다. 우리나라 내수 부진의 원흉은 가계부채다. 왜? 비싼 집을 사느라고 가계부채를 많이 빌렸고 여기서 금리까지 오른 상황에서 DSR 적용 안 되는 대출을 마구 내주다 보니까 쓸 돈이 없다. 쓸 돈이 없으니까 내수가 안 돌아가는 건데 부동산 시장 부양한다고 해서 내수가 살아나겠어요?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도 너무 심각하게 심리가 적용되지 않도록 한은에서도 미국 경기는 침체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전부터 미국 경제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은 경기 선행지수가 0.6% 떨어졌다. 예상치는 0.4% 하락이었는데 0.6% 감소로 더욱 악화되었고 여기에 일자리 82만 8천 명이 갑자기 수정이 됐다. 고용 통계에서 이만큼이 빠진 거예요. 그 전까지 고용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지금 연준에서도 보고 있는 게 그거라고 그랬어요. 물가와 고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라든가 심지어 IMF까지도 연말까지 좀 지켜보고 그 뒤에 금리를 내려야지 물가가 다시 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 9월 금리 인하 심지어는 스몰컷이 아니라 빅컷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저 고용 지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경제는 화랑처럼 보였던 침체였다는 거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는 지표가 겉보기에만 좋다. 근데 우리나라는 겉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문제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라도 좋게 하려고 자꾸 바꾸고 있는데 미국도 어떻게 따지면 저거 일부 조작된 부분인 거죠. 사람들의 그 인지 부조화를 만들어낸 거죠. 고용이 잘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히 수정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82만 명이나 더 안 됐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옐런이 대선을 위해서 채권을 많이 풀었죠. 돈을 풀어가지고 경제가 활성화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부분이 대선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엄청나게 자극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럼 미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쉽게 볼 상황이 아니고 미국 경제 위기가 터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금리 인하한다. 그리고 자꾸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 골디락스다. 아니 생각보다 고용이 80만 명이 덜 됐는데 어떻게 골디락스야. 골디락스 생각하다가 루저 되는 거죠. 골디 루저지.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하면서 전망치가 저렇게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집값 지수상으로는 10%도 안 떨어졌습니다. 서울이. 근데 실질적으로 막 음마아파트 이런 데 찍어보면 40% 50%씩 떨어졌죠. 그런 것처럼 저게 0.1%포인트 떨어진다는 것 자체도 꽤 심각하다는 거고 그리고 내수가 9개 분기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수출로 겨우겨우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실질소득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지금 되게 심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철거 업체 사장님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철거 업체마저도 요즘에 일이 없대요. 아 그럼 철거 업체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자영업 폐업한 곳 철거하는 것들. 그러면은 자영업 폐업이 잘 안 되나 보다 이제. 이제 좀 경제 좀 살아나겠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자영업자들 형편이 나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망할 곳들 다 망해가지고 더 망할 곳이 없으니까 철거업체마저도 일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오히려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는 폐업이 많지 않았는데 21년부터 늘어나더니 작년에 코로나 때보다 일이 3배 많아졌다. 엄청나게 철거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작년에 이미 다 해버려가지고 철거할 곳도 없다. 망할 것도 이미 다 망했다. 이런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죠. 왜? 저축할 돈이 없으니까. 순저축률이 10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순저축률은 사람들이 저축해가지고 저축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축을 많이 하면 순저축률이 높고 사람들이 저축을 적게 하면 순저축률이 낮다. 이게 아니라 세금 등을 제외하고 가처분 소득이죠. 가처분 소득 중에서 소비 지출 쓰고 남은 돈의 비중을 계산한다. 즉 소득에서 비소비 지출 빼고 소비 지출 빼고 이게 남는 돈이 여유 자금이죠. 여유 자금인데 이 여유 자금이 4%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금리는 올라갔죠? 물가도 올라갔죠? 부담은 늘죠. 세금을 열심히 깎아주면 뭐하냐. 남는 게 없는데. 그러니까 소비가 되겠어요?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는 소비 지출을 굉장히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물가가 올랐지만 그 내수가 부진하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서예요. 소비 지출을 줄여가고 있어요. 질을 낮춰서 쓰고 있죠. 예전 같으면 유기농만 먹었는데 요즘은 유기농이 너무 비싸. 그러니까 농약 친구라도 먹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소비의 질을 낮춰가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저축률이 낮다는 것은 지금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많이 됐느냐? 세금을 많이 내요? 세금 많이 깎았죠? 그럼 문제는 뭐예요? 비소비 지출에서 대수이자가 많이 나오고 소비 지출에서 물가 상승이 높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가 지표 바꿔가지고 물가 안정됐다. 이제 금리 내려도 된다.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고. 또 DSR을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비소비 지출 중에서 이자 부담은 40% 내로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면 DSR 60% 이상 받아야 되는 경우가 태반인데 그런 것을 정책 대출로 계속 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에 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 안정이 되지 않으면 내수가 살아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하는에서도 그걸 지적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금리 안 내려서 안타깝다 이딴 소리나 하고 있는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소비를 줄여가면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유자금 더 없어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 지출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 요것부터 잡아야 되는 건데 안 잡으니까 계속 경기 침체가 되는 거예요. 경기 침체를 만들어낸 주범이 무엇인지는 다 아실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